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돈 주고도 사는 게 경험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어요. 오랫동안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제 경험이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용기 내서 털어놓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전 어려서부터 얼굴도 예쁘장하고 머리도 좋은 편이라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많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지는 게 참을 수 없이 싫었죠. 얼굴도 이만하면 됐고 공부도 이만하면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이기는 하나 평범한 제 가정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바로 번듯한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남자를 볼 때 외모, 성격, 취미 등등 많은 기준을 보고 고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바로 경제력이었습니다. 좋은 머리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제일 중요한 건 경제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죽도록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대기업에 취직해서 고만고만한 연봉 받으며 평범한 남자를 만나 지금 부모님 사는 것처럼 그냥 나도 사는 것. 그건 너무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네, 어리석었던 거 이제는 알죠. 하지만 어린 그때는 정말 그 생각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헌데 대학생들이 다들 학생일 뿐인데 경제력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제 성에 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나가게 된 동창 모임에서 같은 반이었던 진혁이를 만나게 되었죠. 학창시절 유달리 작고 왜소했던 체구 때문에 늘 앞자리에 앉아있던 친구였어요. 키가 제법 큰 편이었던 저와는 접점이 많이 없기도 했던 친구였고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별로 말이 없고 키도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건 여전했어요. 별 생각 없이 앉아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였죠. 저기 화자야. 집 아직도 학교 사거리 쪽이지? 기억하네. 같은 방향인데 내가 데려다 줄게. 택시 같이 타자고? 아니, 나 차 가지고 왔어. 술도 안 마셨거든.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진혁이는 제 또래 학생들에게 보기 힘든 수입차가 주차된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죠. 진혁이네 집에서 학교에 도서관을 짓는 돈을 상당히 많이 기부했던 일이나 진혁이 어머니께서 육성회 회장을 맡으신 후 컴퓨터실에 새 컴퓨터를 구비해 주셨던 일 등등이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제가 찾던 남자친구감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굳이 데려다 준다고까지 하는 걸 보면 저한테 호감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옆을 슬쩍 보니 진혁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게 확실한 것 같았어요. 제 집 앞에 도착해서는 수줍어하며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는 진혁이에게 냉큼 번호를 주고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지 한 달째에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죠. 진혁이는 저한테 강남의 유명 맛집들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값비싼 핸드폰 장식도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멋진 수입차가 정문 앞에서 경적을 울렸고 차에 올라타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짜릿한 승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진혁이는 키가 170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고 몸무게도 50kg 초반대여서 그런지 별로 남자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혁이와의 스킨십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멋들어진 데이트에 황홀감이 들었죠. 사랑이 별거냐, 노력만 한다면 진혁이를 사랑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진혁이는 저에게 자신의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저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을까 의아했지만 유학생이라 곧 해외로 떠나야 하는 진혁이의 입장을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통 전화를 하더니 진혁이가 엄마를 만나러 간 곳은 미용실이었어요. 진혁이의 엄마를 뵌 것이 초등학교 운동회 이후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평범하셨던 걸로 기억했는데 다시 만나뵌 진혁이 어머님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셨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핫핑크 트레이닝복을 아래 위로 입고 계셨고 긴 생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팔과 손가락에는 명품 브랜드의 주얼리가 반짝였고요. 어머, 너가 화자니? 반가워. 아, 안녕하세요. 엄마, 내가 말했지? 화자 예쁘다고. 예전에 본 기억이 날 것도 같네. 아유, 진짜 예쁘다. 우리 진혁이가 얼마나 네 칭찬을 했는지 몰라. 막 머리를 끝내고 나오시는 진혁이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는 청담동의 음식점으로 이동했죠. 진혁이 어머니가 사교성이 있으셔서 생각보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즐거웠어요. 우리 셋은 값비싸 보이는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진혁이 어머니를 먼저 데려다 드리러 진혁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고 널찍한 단독주택이었죠. 대문 옆에 적당히 차를 대고 어머니가 내리는 순간 차고 문이 열리면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는 진혁이의 아버님이 잔뜩 인상을 쓴 채로 우리 셋을 바라보고 계셨죠. 놀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고 진혁이와 진혁이 어머니가 사뭇 놀란 표정으로 있었어요. 아니, 여보, 오늘 집에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아버지 계신 줄 모르고 저녁 먹고 왔어요. 누구냐? 인사드려라. 진혁이 여자친구래요. 예쁘죠? 안녕하세요. 놀란 저는 서둘러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분위기를 살폈어요. 진혁이의 아버님은 딱딱하게 굳고 화가 잔뜩 나 날이 서 있는 표정으로 진혁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진혁이 어머님은 애써 모른 척하며 애교 있게 말을 건넸는데 무슨 일인지 이야기 도중에 진혁이 아버님이 열린 차 창문을 올리며 거칠고 빠른 속도로 무시한 채 가버리셨어요. 우리 아빠가 원래 좀 저러셔. 화가 나신 거야? 아니야. 그냥 원래 무뚝뚝해.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오늘 반가웠어. 저겐 무뚝뚝한 정도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진혁이와 진혁이의 어머니를 보고 더 질문하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혁이와 사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유학생이라 만날 수가 없었지만 전화와 편지로 안부를 물어가며 관계를 지속했죠. 사실 진혁이를 남자로서 좋아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기다리는 시간이 애틋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혁이는 어린 시절부터 유학 생활을 해서인지 애정 결핍이 심한 것 같았어요. 지칠 정도로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왔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싶어도 진혁이가 전화를 끊지 않아서 언짢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방학에 돌아오고 다시 진혁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전화로만 얘기를 해서인지 내가 아는 사람과 만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진혁이는 많이 보고 싶었다며 고가의 명품 지갑을 선물로 안겨주었어요. 오랜만에 본 진혁이가 썩 반갑지 않다는 마음과 명품 지갑을 바라보는 탐욕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전 그때에도 모른 척 눈을 감아버렸던 것 같아요. 진혁이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군대에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굳이 유학 중인 이 시점에 왜 군대를 가냐며 모두들 의아해했죠.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몇 번 이야기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졸업하고 가는 게 낫지 않아? 화자야, 나 할 말 있어. 군대 너 때문에 가고 싶은 거야. 나 때문이라고? 군대 얼른 다녀올게. 나랑 결혼해줘. 같이 유학 가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를 보며 이야기하는 진혁이의 눈은 진지했어요. 부모님께 이런 네 생각도 말씀드린 거야? 나중에는 외로운데 잘 됐다고 하셨어, 화자야. 나 기다려줘. 그리고 결혼해줘. 진혁아. 제 머릿속에는 진혁이와 결혼해서 수입차를 타고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에 살면서 쇼핑을 일상으로 삼는 사치스러운 제 삶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남성미 없이 초라한 외모에 늘 주눅 들어있는 모습의 진혁이도 겹쳐졌죠. 전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말이 1년이 넘게 만난 것이지 막상 만나서 함께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말이에요. 굳이 지금 가지 않아도 되는 군대를 서둘러 가는 결심까지 한 진혁이를 보며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이 썩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덜 사랑하더라도 그간 나를 많이 아껴준다면 상관없을 것 같았죠. 전 진혁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았어요. 진혁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혁이는 군대를 갔어요. 진혁이가 떠난 빈자리가 전혀 아쉽지 않음을 알았지만 그때조차도 저는 애써 제 마음을 모른 척했어요. 군대에서 끝없이 편지와 전화가 오고 진혁이는 쉬지 않고 사랑을 표현했죠. 그 사랑이 집착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답답하게도 느껴졌지만 그 모든 게 나를 향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제 자신을 위로했죠.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가고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진혁이도 제대하게 되었죠. 진혁이는 빠르게 부모님들의 상견례를 하길 원했어요. 모든 것이 생각보다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서 전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제 마음속에 이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난 진혁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혁이를 만나는 순간마다 상기됐어요. 진혁이가 입이라도 맞추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렸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저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많이 어리다고 생각하셨고 좀 더 많은 연애를 해보길 원하셨죠. 망설이는 저에게 진혁이는 늘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유행하는 명품 립스틱에 값비싼 저녁 식사에 뚜껑이 열리는 스포츠카를 태우면서 진혁이는 끊임없이 저에게 경제적인 어필을 해왔습니다. 유학을 가게 된다면 제 어학연수 학비까지 당연히 내주고 싶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부모님께 진혁이와 결혼 후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짓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믿어주세요. 저 진혁이가 정말 잘해줘요. 너무 이르다. 아니 나이가 지금 24이야. 무슨 결혼이야? 아직 진혁이도 학생이잖니. 알아요. 하지만 진혁이 집에서 서포트 해주시기로 했어요. 화자야. 그리고 저에게 많이 잘해줘요. 저도 진혁이가 좋고요. 시간이 흐르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도 이만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 집에서 다 책임지실 거니까 진혁이가 학생인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아빠 허락해 주세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전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진혁이가 프로포즈하며 손가락에 끼워준 명품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제 능력이라면 아마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한참 후에나 겨우 살 수 있을 법한 사치스러운 반지였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진혁이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저에게 백기를 드셨고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는 진혁이 부모님 뜻에 따라 고급 호텔의 다이닝 룸에서 진행되었죠.
평소 크게 사치를 즐기지 않으셨던 저희 부모님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상견례 장으로 향하셨고요. 호텔 식당에는 진혁이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잔뜩 화려하게 치장을 한 진혁이 어머니가 웃으며 반겨주셨고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의 진혁이 아버님이 어색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어색함 없이 평범한 식사 시간이 이어졌어요. 아니, 애들이 인연이긴 인연인가 봐요. 초등학교 동창이 결혼까지 하다니요. 그러게요. 헌데 애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에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나 걱정이 돼서. 에이, 요즘 시대에 굳이 집에 능력 있으면 결혼 늦게 할 필요가 있나요? 좋아하는 처녀 총각끼리 동거도 서슴지 않는 시대인데요. 화자처럼 참한 며느리라면 전 걱정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얼른 결혼해서 그냥저냥 둘이 의지해서 안이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짐도 한껏 덜 것 같고요. 결혼은 그냥 간단하고 소박하게 진행하시죠. 식사 자리에서 대략적인 결혼 시기가 오가고 추후 자세한 장소와 세부 사항들을 어머니들끼리 따로 논의하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어요. 평화로웠던 상견례 때와는 다르게 그 이후의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껄끄럽게 돌아갔어요. 결혼식 장소와 예단 등등을 논의드리러 진혁 어머님을 뵈러 간 엄마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집에 돌아오셨어요. 엄마의 상기된 표정에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어머니 입에서 나온 대답은 상식 밖의 이야기였죠. 내가 살면서 별꼬라지를 다 본다. 식장은 원하는 데가 있으시길래 우리는 상관없다 했지. 사업하신다고 하니 남의 이목도 있고 특급 호텔에서 결혼을 원하시길래 그것도 알았단 말씀드렸다. 근데 엄마 얼굴은 왜 그런데? 갑자기 웃으면서 예단 이야기를 입은 거 하라고 하더니 웬 비서 같은 여자 하나를 들여보내더라. 능구랭이 같은 여자였는데 다짜고짜 이런 있는 집에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오신 건 맞냐면서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누가 그렇게 예의 없이 구니? 본인은 나가버리셨다고? 엄마는 그런 꼬라지 처음 봤어. 너 꼭 이 결혼이 그리도 하고 싶니? 예단 내용은 뭐라는데? 말도 마라. 우리 집이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이 나이에 모아둔 돈 없지도 않아. 그래도 굳이 이렇게 사치스럽게 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엄마가 받아오신 리스트를 보니 기가 막혔어요. 간단하고 소박하게 하는 결혼치고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내역이었거든요. 현금 1억, 1,000만 원이 넘는 시어머니 가방, 그 이상하는 가격의 시아버지 시계, 정장부터 금과 산으로 장식된 장인이 만든 한식기 세트에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마음을 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치스러운 예단은 그렇다 쳐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진혁이는 대체 왜 뭘 하는 건가 싶었죠. 흥분한 채로 저는 진혁이를 만났어요. 제가 따져 묻자 진혁이는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그리고 어머니 태도 이해 안 돼. 하자야,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도 결혼을 처음 시켜봐서 그래. 주변에 누가 결혼한 사람이 있어야 알지. 몰라서 그 비서분 도움을 좀 받은 것뿐이래. 껄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직접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셨었나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 그리고 혼수 내용도 그래. 대체. 하자야,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이라 조금 챙길 거는 챙기면서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으셨대.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결혼하는데 남들 보는 게 뭐가 중요해? 날 좀 이해해줘.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널 위해 진짜 많이 준비하고 계셔. 너 정말 깜짝 놀랄 거야. 가방, 신발에 밍크코트, 투피스, 다이아도 4세트 준비하시고 너 정말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줄게. 한 번만 이해해줘.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진혁이를 보며 정말 제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때문에 군대까지 다녀온 진혁이를 버리기에는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도 들었죠.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함 내용물의 설명을 하나하나 들으니 부끄럽게도 제 마음 한켠의 욕망도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 번만. 딱 한 번만. 미안해, 엄마 아빠. 난 두 눈을 딱 감고 집에 와 엄마 아빠께 다시 한번 결혼하게끔 도와달라 부탁드렸어요. 화가 나신 엄마와는 다르게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엄마를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진정 원하는 대로 아빠가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결혼식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진혁 어머니의 갑질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메이크업, 미용실부터 드레스의 식장 꽃까지 모든 것을 본인 원하는 대로 고르기 시작하셨죠. 제가 하고 싶은 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라도 하면 청담동 최신 트렌드를 들먹이시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길 원하셨어요. 어머니, 저 화관이 쓰고 싶어요. 제가 평소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머, 화자야. 지금 무슨 화관이야? 티아라 써야지. 그 연예인 S가 썼던 그 브랜드 티아라 준비해놨다. 너 그런 거 쓰면 내가 뭐가 되니? 우리 집안 며느리 결혼식인데 비싸고 좋은 걸로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럼 꽃 장식이라도 제가 고를게요. 그래도 제 결혼식인데 안개꽃 같은 거 버진로드에 가득 피었으면 해서요. 화자야, 카라 알지? 긴 거. 그거 내가 전에 김장관이 손녀 결혼식에서 봤는데 봐봐. 어두운데 꽃이 확 올라가서 막 빛을 받는데 힘이 있고 너무 멋있더라고. 너 이거 하면 아마 네 친구들도 뒤집어질 게다. 안개꽃이랑 카라꽃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비교가 안 되지. 네. 준비되는 내용들이 세련된 예비 시어머니의 취향대로 고급지고 세련되었기에 번번이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는 울분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촌스럽고 어설프더라도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식이 남의 손에 쥐락펴락해진다는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진혁이는 뭐가 좋은지 그저 엄마가 최고 좋은 걸로 골라주신다며 허허거리고 있었고요. 결혼식을 뒤집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진행이 되어버려서 그럴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강행했던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방울 다이아를 약지에 끼고 어마어마하게 사치스러운 함을 받으며 뻑적지근한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정을 모르는 지인들은 그저 부러워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마냥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엄지 손톱만한 다이아 반지를 내려다보며 그래, 난 잘한 거야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기 급급했어요. 전 진혁이를 따라 유학을 가려고 했었기에 외국에 나가기 전까지는 시댁의 2층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껄끄러움과는 다르게 쿨내나고 세련된 시어머니는 제게 터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이었죠. 시어머니는 아침에 한껏 꾸미시고 바쁘게 집을 나섰다가 늦은 저녁이 돼서야 들어오셨어요. 무뚝뚝한 시아버지는 늘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이 없으셨고요. 진혁이는 그 집에서 특별히 존재감이 없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챙겨주는 것도 사랑해주는 것도 대화조차 없는 관계였죠. 다만 가끔씩 시부모님께서는 진혁이의 학비를 거들먹거리시며 부모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너한테 들어간 돈이 1년에 억이 넘는다고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그런 말이 나올 때면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묘한 웃음을 지으시곤 했어요. 화자 너는 진짜 복도 많다. 이런 부잣집에 시집 오고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포기해버렸던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면 유학을 갈 거고 더 이상 이 이상한 생활이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유학이 끝난 후에야 같이 살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답답했던 제게
오랜만에 약속이 잡혔어요. 동창 친구들을 만나서 결혼 생활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자 너무 반갑고 신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부잣집에 시집을 가더니 때깔이 달라졌다며 저를 치켜 세우더니 노래방 정도는 사모님이 쏴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야, 오늘 내가 청담동 노래방 쏜다. 가자. 흥이 난 친구들과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춤도 췄죠. 한동안 힘들었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래를 많이 불러 물을 많이 먹어서인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을 꺾어 돌기 직전 저는 까무러치듯 서둘러 왔던 방향으로 몸을 틀었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었죠. 화장실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웬 남자와 입을 맞추고 계셨어요. 잘못 본 거겠지? 설마. 대체 무슨 상황인가 가늠이 되질 않아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시어머니가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와의 입맞춤에 정신이 팔렸는지 술에 취한 건지 제가 쳐다보고 있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전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노래방 자리를 파하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죠. 그러나 오늘 본 사실을 차마 진혁이에게 혹은 친정집에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술 취한 시어머니는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고 아래층에서는 화가 나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정도 후부터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어머니는 연락조차 되질 않고 어디서 뭘 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요. 자고 일어나면 거실에 술병이 한가득 굴러다니고 아침부터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함께 그 병들과 뒹굴고 계셨죠. 도우미 아주머니는 버티다 못해 알아서 하라며 도망가셨고 아침마다 제가 그 뒤처리를 해야만 했어요. 진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이 와중에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이번에 군대도 제대했고 더 이상 학교를 미루면 졸업이 힘들지도 몰라. 미안해. 하지만 지금 가장 슬픈 건 사실 나야. 나 좀 이해해줘, 화자야. 이게 대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영국을 들어가야 돼. 진혁이는 도망치듯 나 몰라라 저만 남겨둔 채 영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이유는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제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결국 곁에 있어주진 못한 거였습니다. 하루는 술 취한 시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는 중 등 뒤가 따뜻해서 보니 제게 기댄 채로 구토를 하신 적도 있었고 술주정을 부리시다가 주먹에 눈가를 맞아 멍이 든 날도 있었어요. 오후쯤 되어 술이 깨신 시아버지가 제게 한 다발의 사진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것 봐라. 이게... 사람 시켰다. 너희 시엄마가 만나는 작자야. 사진 속의 남자는 제가 노래방에서 본 남자와는 다르게 생긴 남자였어요. 그 남자보다 어리고 더 키가 컸습니다. 이 새끼랑 눈 맞아서 나간 거야. 찾아야 돼. 아버님... 정신 나간 여편네. 집구석에 늦게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이 감히 내 돈으로 바람을 펴. 새아가 아이 나 좀 따라오거라.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저를 싣고 청담동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어머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헬스클럽에 내려주시면 저는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있는지 찾아보고 오피스텔에 내려주시면 그 집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죠. 한 번은 어머니가 즐겨 가시던 미용실에 저를 내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시키시는 대로 안쪽에 어머니가 있나 없나 찾았죠. 그때 미용실 원장님이 나와서 아는 척을 했어요. 어머니가 단골이기도 하고 제가 결혼식 때 헤어와 메이크업을 위해 왔던 곳이라 금세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어머, 여기 왜 왔어요? 머리하러 왔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찾으러 왔어요. 어머니? 세상에,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알고 계셨어요? 내가 뭐란 말할 건 아니고, 제발 말해주세요. 저 지금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게, 모르겠다. 화자씨 시어머니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이걸 뭐라고 위로해줘야 되나? 아무튼 시어머니 너무 애써서 찾지 마요. 화자씨가 찾는다고 들어갈 사람도 아니고 때가 되면 들어갈 거야. 얼굴이 수척하네. 가서 잘 먹고 잘 자요. 조심히 들어가요. 어머니의 행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미용실 원장님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토닥이셨어요. 전 너무나 비참했죠. 정신 나간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사랑을 갈구하던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혼자 뒀고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 친정 집에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이 썩어 들어갔어요. 몇 번이나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마음고생 시켜가며 억지로 한 결혼인데 이 지경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술에 절어 괴로워하시는 시아버님을 위로하려고 시아버님의 친구분들이 집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내 돈으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놀았더라고. 들었다. 아유 호스트바 VIP였다며. 야 너는 멍청하게 마누라 단속 안 하고 뭐했냐? 이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닐 때부터 아작을 냈어야 했는데. 아이 재수씨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나는 흥신소 애들이 찍어온 사진 보고 놀랐다. 아이 무슨 남자가 집에서 나오질 않냐? 뭐하는 애야 대체? 그리고 사진 속의 옷들이 다 똑같죠. 아이 나는 같은 날 찍은 줄 알았는데 전부 다른 날이라며. 정신 나간 여편네. 아이 어지간히 놀고 다녔다 이거지. 내가 지금 내 카드부터 끊어놨거든. 가지고 있는 돈 씨가 말라갈 텐데 연락 안 오고 백이나 보자.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저는 조금씩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 내가 이런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구나. 정말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는데 정신이 팔려 아들이고 남편이고 버리고 나간 시어머니에 그런 아내를 돈으로만 보고 복수심에 불타는 시아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아픔만 돌아보고 아내를 방치하는 진혁이까지 전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온갖 명품들과 사치품들로 썩어가는 속내를 가리고 겉으로는 온갖 귀족 행세를 다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다 보게 되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일찌감치 아들 장가보내고 한 집 내려놓고 싶으셨다는 시어머니의 말뜻도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본인의 역할을 제게 넘겨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전 조용히 말씀을 나누시는 시아버지와 친구분들에게 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시아버지께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을 남긴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들어가 겪었던 일을 모두 말하고 부모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어요.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속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함께 울어주셨고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며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탓에 서류상 정리할 게 남아있진 않았지만 뻑적지근하게 결혼식을 치른 탓에 저는 이혼녀 딱지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후회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절대 알지 못했을 거니까요. 제가 시댁을 나온 후 진혁이가 미친 듯이 연락을 해왔어요. 저희 집에 찾아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며 난리를 쳐댔죠. 화자야, 이럴 순 없어. 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잖아. 듣기 싫어. 내가 일부러 너를 놔두고 갔던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나는 너를 위해서. 그만해.
네가 나한테 해줬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 핑계대지 마. 미치도록 힘들 때 넌 시차를 핑계로 전화조차 잘 받아주진 못했고 어머니를 찾아서 청담동 바닥을 헤맬 때에도 옆에 있어주지 않았어. 네 말 뭔지 알아. 알겠어. 하지만 나도 그때 너무 당황했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진혁아,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네가 엄마한테서 받지 못한 애정을 내게 갈구했던 것뿐이지. 애정 결핍 말이야. 너희 부모님을 원망해. 그리고 시부모님의 경제력을 뒷배삼은 나약한 네 자신을 원망해. 알을 깨고 나와. 그게 내가 아내로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야. 하자야, 제발. 절대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전 차분하고 차갑게 거절했어요. 재고할 가치조차 없었죠. 그렇게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정리했어요. 이혼한 후 몇 번의 실패 끝에 전 제가 다니고 싶었던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무척 사랑해주고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3년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고 아주 평범하게 결혼했어요. 맞벌이 부부에 여유가 넘치지는 않아도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해요. 적금을 부어서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밤이면 손잡고 산책도 하고요. 전 아직도 생각해요. 그때 모든 것을 참고 그 집에서 계속 있었다면 지금 나의 삶은 어땠을까? 아마 나 역시 그들처럼 괴물이 되어 있진 않았을까 말이에요. 시간이 흐른 뒤 건너 입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밖에 나가 돈이 다 떨어진 시어머니는 결국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변호사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그냥 시어머니와 살기로 결정하셨다고 하고요. 진혁이는 아직까지 싱글이어서 부모님의 끝발로 여기저기 좋은 선자리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쓰디쓴 경험을 교훈 삼아 좀 더 나은 나로 살아가게 해준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예디학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